안녕하세요. 미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사건은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했던 시기를 대표하는 두 인물, 연산군과 그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여인 장녹수의 관계입니다. 과연 그녀는 공식 기록처럼 단순한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연산군 일기는 장녹수에 대해 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신은 문의한영 첩의 딸로 신부는 천민이었으며 여러 차례 시집을 갔다가 제한대군의 노비와 결혼해 아들을 낳은 뒤 기생이 되었다고 하죠. 공식 기록은 장녹수가 나이 30이 넘었음에도 16살의 아이와 같은 동안의 외모를 지녔고 특히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도 맑은 소리를 내는 뛰어난 가무 실력으로 연산군의 총애를 얻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를 교사하고 요사스러운 아양으로 왕을 조종하고 마치 왕을 어린아이를 대하듯 또는 노예를 다루듯 한다고 비판했죠. 심지어 상벌이 모두 그녀의 입에 달려 있었다고까지 적고 있죠. 그녀의 말 한마디에 벼슬이 오가고 그녀의 집을 짓기 위해 민가 수십 채가 헐리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록이 정치적 승리자, 즉 반정 세력의 시각에서 쓰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종실록은 장녹수를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원인을 특정 인물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장녹수를 요녀로 기록함으로써 연산군의 실정은 개인의 타락으로 치부되고 반정 세력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명분을 얻게 되니 말이죠. 중종 반정 후 그녀의 최후가 참수당한 시신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 무덤처럼 쌓였다고 기록된 것만 봐도 공식 역사는 그녀를 연산군의 폭정의 상징이자 백성의 원흉으로 못 박으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연산군의 폭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장녹수를 요부로 규정하고 모든 악행의 원인을 그녀에게 돌리려는 의도적인 편집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공식 기록은 국정을 농단한 요부 프레임을 씌웠다면 민간의 야사는 장녹수의 숨겨진 재능에 더 주목합니다. 그녀의 뛰어난 노래와 춤 실력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산군의 심리를 깨뜨려보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 남자들을 거치며 인생의 풍파를 겪었고 천민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던 그녀는 연산군이 가진 내면의 상처와 결핍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린 시절 생모 패비 윤씨를 잃고 궁궐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성종과 정현 왕후 사이에서 그는 늘 불안정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연산군은 어머니 비극적인 죽음과 어린 시절의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 정서적 결핍에 시달렸고 장녹수는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었던 거죠. 그녀는 단순히 예쁜 척하거나 아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다루듯 연산군을 어루고 달랬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며 그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공식에서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젖먹이 대하듯 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고 묘사한 부분과 연결됩니다. 연산군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그의 폭력적이고 불안한 내면을 잠재우는 치유적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교태가 단순히 남자를 홀리는 요사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잃은 어린 양의 결핍을 채워주는 심리적 유대관계의 일환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장녹수와 관련된 여사 중에는 그녀가 연산군보다 나이가 많았으며 단순히 기생이 아니라 연산군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실제로 연산군 일기에는 장녹수가 나이는 30살, 16살 소녀와 같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연산군이 당시 20대 후반이었을 것을 감안하면 그녀가 연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연산군이 장녹수를 어머니처럼 사랑했다는 여사들이 덧붙여집니다. 만약 장녹수가 단순한 탐욕가였다면
그녀는 더 많은 재물을 쌓고 권력을 누리는 데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연산군에게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아양을 넘어섭니다. 천민 출신으로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그녀는 누구보다 신분 사회의 벽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연산군을 만났을 때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자신의 영화를 누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천민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이 다른 후궁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절대적인 신뢰를 그녀에게 보낸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장록수는 그저 예쁜 여인이 아니라 연산군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만져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공식 기록이 모든 상벌이 그녀의 입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은 연산군이 그녀에게 의존하고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정신적으로 취약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천민의 한을 풀고자 하는 야망과 동시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연산군에 대한 묘한 동질감이 공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장록수가 단순한 요부가 아니라 연산군의 불안정한 심리를 치유하는 심리치료사였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기존의 권력을 가진 사대부들에게는 유협적인 요소였을 것입니다. 천한 신분으로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국정에 개입하는 그녀를 용납할 수 없었을 테죠. 결국 그녀는 중종 반정의 명분을 제공하는 희생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진짜 재능은 기록되지 않고 오직 나라를 망친 요부라는 오명만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삶을 돌아보면 그녀는 간노비와 결혼했다가 가난 때문에 몸을 팔아야 할 정도로 팍팍한 삶을 살았습니다. 밑바닥부터 올라온 그녀는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늘 불안과 고립감에 시달렸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감시하고 왕비는 그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장록수는 비록 공식적인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장록수가 연산군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천민 출신이라는 비천한 신분 때문에 늘 핍박받았던 그녀와 패비윤씨 아들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불안했던 연산군은 서로에게 깊은 동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장록수가 왕을 어린아이 다루듯 했다는 기록은 그녀가 연산군을 한 명의 군주가 아닌 상처 입은 아들로 대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연산군이 장록수에게 단순한 총애를 넘어선 절대적인 의존심을 가졌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녀는 결국 공식 기록에 남은 것처럼 요녀로 남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났습니다. 어쩌면 장록수에게는 왕의 아들인 연산군을 왕으로 보는 것보다 자신을 살려줄 단 한 명의 왕으로 보며 끝까지 그의 곁에 남는 것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 연산군과 장록수의 관계를 기존의 시각과 다르게 해석하며 그녀가 단지 탐욕스러운 악녀가 아닌 연산군의 심리적 결핍을 채워준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창가에 흐르는 빗물처럼 눈물은 마르지 않고 흐르네 붙잡지 못했던 그날의 손짓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